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저도 재미있는데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시청률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주위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주로 뭐로 그렸죠? 이제 보통 뭐 색연필, 그 다음에 이제 크레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크레용하고 그 물감을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6학년 중학교 때는 이제 주로 물감으로, 그러니까 수채화를 그렸던 것이죠. 근데 그 수채화 말고 유화라고도 있지 않나요? 유화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툭툭하게 짠 그 캔버스라고 해요. 일종의 천인데 캔버스 위에 그 기름기가 있는 이 물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름기가 있는 하여튼 그 유화용 그 염료라고 할까요?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좀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제 수채화는 종이 위에 그리고 유화는 캔버스 위에 그립니다. 근데 이 유화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에는 TV가 다 올레드, 바로 그 전 단계는 LED 맞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LCD만 해도 화면이 좋죠.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이제 브라운관 TV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브라운관 TV를 가까이서 이 화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아주 작은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금이 있어요. 바로 그 캔버스가 그런 형태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말이죠.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 화가분들, 미대 나오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콧 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 캔버스가 옛날 꼭 그 브라운관 TV랑 좀 비슷하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캔버스 위에 그린 그 유화를 가까이서 보면요, 그림이 좀 이상해요. 멋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다 막 툭툭 갈라져 있죠. 이 캔버스 그 가로 세로 이렇게 짠 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캔버스 위에 그린 유화는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특히 그림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m, 2m 정도가 아니고요, 한 3, 4m 이상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더 멋지게 보이는 그림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지식은 없기 때문에 확신은 못합니다만요. 그런데요, 이 유화는 어떤 유화의 그런 지금 말씀드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 즉 14세기부터 16세기 또는 17세기 초반까지의 문예 부흥 운동이고, 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네상스의 그 기본 정신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문명으로 회귀하자, 두 번째는 인간성을 되찾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에 좀 반항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이런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요. 건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타난 게 뭐냐면 천장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천장이나 벽, 이제 주로 이제 천장이 많았어요. 이탈리아, 스페인에 가면 정말 많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천장에 유화를 그렸을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장에 만약에 유화를 그린다면 그 캔버스를 다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걸 갖다 붙이면 추후 이렇게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캔버스는 이런 좀 표구를 해서 벽에 걸어 놓는 거죠. 유화는 그렇게 벽에 걸어 놓고 감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자니 캔버스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그 유화에 사용되는 그 염료를 아니면 또 무슨 수채화 물감 이런 거를 막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뚝뚝 떨어질 겁니다. 벽면은 주로 쭉 흘러내릴 것이고 천장에다 그리면 떨어지겠죠.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그림들을 천장에 남겼을까요?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스페인의 정말 천년고도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똘레도라고 하는 아주 멋스럽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도시가 있는데,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뭐 한 60km, 70km 정도 지점이 있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이 똘레도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지만 그냥 간략히 지금 요 그림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똘레도 대성당, 스페인 전체의 모든 성당들 중에 수석 성당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똘레도 대성당에 가면은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뭐 엘 그레코가 그린 아주 멋진 무유화입니다. 유화가 걸려 있어요. 제목은 엘 엑스폴리오.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뭐 이런 아주 멋진 명화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화가 고야가 남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마찬가지로 유화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뭐 그때 이제 비교적 제자들 중에서 성격이 좀 괄괄하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는 상황 중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네, 뭐 이런 일화도 뭐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는 그곳에, 그곳 이름은 사크리스티아라고 해서 뭐 일종의 비품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비품실 안에 천장이 그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이제 거기 섞여 들어가죠. 똘레도 대성당은 고대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이지만, 일종의 부속 건물인 이 비품실의 천장은 르네상스식으로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 천장에 아주 멋진 천장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그린 사람은 지오르다노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유화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수채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멋진 그림을 천장에 남길 수 있었을까요? 스페인어로 아마 이탈리아어도 같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뭐 예전 라틴어에서 다 나온 언어들이니까요. 프레스코, 스펠링이 F-R-E-S-C-O, 그래서 프레스코. 뭐 굳이 그냥 우리식으로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프레스코 또는 뭐 프레스코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프레스코든, 네,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과일이나 야채가 이렇게 싱싱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프레스코. 또는 뭐 날씨나 뭐 기후가 아주 뭐 시원하고 상쾌한 거, 그런 것도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 뭐 채소가 이렇게 싱싱하다면 이렇게 적당히 좀 촉촉하지 않나요? 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좀 촉촉하고 마트에서도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뿌려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레스코는 신선하다 이런 뜻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걸 화가들이 먼저 생각해낸 건지 건축 기술자들이 생각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석고를 잘라요. 근데 이 둥근 천장에 갖다 붙일 것이기 때문에, 즉 천장을 석고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면을 감안해서 잘라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직선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둥근 거를 감안해서 잘라요. 근데 그 둥근 게 만약에 상하 좌우가 연결되는 일종의 그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휘고 또 동시에 이렇게도 휘어야 되니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런 걸 다 감안하는데 크게도 못 잘랐답니다. 크게 자르면 갖다 붙이는 게 어려우니까 조각조각 그 곡선 이런 거를 둥근 면을 다 감안해서 잘라요. 자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살짝 먹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촉촉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신선하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스코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들, 그래서 보통 일명 프레스코화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석공들이 석고를 자르는데 그 둥근 면을 다 감안해서 자르고, 자른 후에 물을 살짝 먹입니다. 그러면 건설 기술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붙여요. 어떻게 붙였는지 질문하시면 저도 모릅니다. 네, 갖다 붙이고 건설 기술자들은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갑니까? 화가가 올라갑니다. 화가가 올라가서 뭐 끈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묶었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물감을 촉촉한, 즉 프레스코한 신선한 프레스코한 석고에 물감을 갖다 대면 물감이 쫙 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물감이 배 들어가면서 이 어떤 뭐 염료가 잘 뭐라 그럴까요? 착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 빨리 그리겠어요? 화가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러다 보면 석고가 마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물감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화가는 내려옵니다. 건설 기술자가 올라가서 말라버린 석고를 떼어내버리고 새로 또 석고를 곡선 처리를 감안해서 자른 후 물을 먹이고 갖다 붙이고 내려오면 다시 또 화가가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이 그림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장에 그대로 멋지게 남아있고, 그 천장은 물론 건물 전체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벽면이나 천장에 그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있는 내용 아닙니까? 뭐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뭐 모르겠습니다. 여행업계 뭐 사장님들 의견은 내년 초 또는 내년 봄 정도면 다시 이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여행을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여행을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여행 계획 막 짜고 계신가요? 네, 추후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유럽에 여행을 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천장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게 바로 프레스코화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행 준비 시작하셔야겠죠? 네, 오늘은 184페이지 하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가비는 터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리고 한덕기는 그런 진가비의 매력에 푹 빠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또 팔짱을 끼고 하루 종일 이스탄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승용차 대신 버스나 메트로를 이용하기도 했고, 시내에서는 트램에도 올라타며 사랑을 속삭였다. 한덕기는 아파트 주인에게 12월 초까지만 아파트를 사용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마음씨 좋은 주인 부부가 터키식으로 끈기 있고 쫀득한 아이스크림인 돈두르마와 꽃다발을 사들고 아파트로 찾아왔고, 바리스타인 진가비가 솜씨를 발휘하여 커피를 대접했다. 나이가 지긋한 주인 부부는 이토록 맛이 좋은 커피는 처음이라며 원두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바리스타가 훌륭한 것인지 물었다. 한덕기는 웃으면서 바리스타가 훌륭하다고 말했고, 진가비는 원두가 좋다고 말하며 중미에 있는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의 따라수 지방 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그녀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따라수 커피를 이번 여행에서 모두 사용했고 마지막 남은 원두를 대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인 부부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선뜻 내어주는 당신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군요. 무슨 말씀을요? 두 분께서도 돈두루마와 예쁜 꽃을 사오셨는데요. 게다가 제가 8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편히 살았고 두 분께서는 8년 동안 환율만 반영했을 뿐 임대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았어요. 돈두루마와 꽃은 터키에 흔하지요. 하지만 따라수 커피는 어쩌면 지금 터키에 단 한 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것을 받았으니 무언가 보답해야 할 텐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무거운 것이니까요. 진가비가 코스타리카에 따라수 커피가 없어도 우리에겐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이 있으니 늘 즐겁고 행복해. 커피를 마셔도 또 사랑을 해도 라고 생각할 때 한덕기가 주인 부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그저 두 분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더라도 간혹 연락드릴게요. 물론 터키에도 자주 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인샬라. 찬바람이 제법 휘몰아치며 날씨가 쌀쌀해진 11월 중순,
아틸라가 자신의 형 이브라임은 물론 한덕기와 진가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뺏고 빼앗긴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이동하다가 아름다운 돌마바흐체 궁전을 지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한덕기와 진가비가 식당에 도착하여 이브라임과 아틸라가 앉아있는 테라스를 발견하고 다가갔는데 이들이 온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갈매기들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묻힐 정도로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틸라, 나도 알아.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이 우리 집안에 가보라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주셨잖니. 그러니 내 것이고 내가 내 것을 내 친구에게 준 것뿐이야. 너한텐 내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테니 제발 그 커피잔에 대해선 거론하지 마. 형, 그 커피잔은 우리 집안에 가보이기 전에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형, 부탁이야. 제발 역사를 전공한 사람답게 굴어. 뭐라고? 지금 그 말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저버리기라도 했다는 거니? 그래, 역사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에 대해선 솔직히 내가 형보다 더 전문가잖아.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고 유럽 사람들조차 장대한 황제라고 부르는 슐레이만 황제가 사용했던 커피잔이야. 그것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찾고 있어. 아니, 우리 터키의 역사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런데 형은 지금 그것을 빼돌리고 있는 거야. 아틸라, 너 정말 말 다 했니? 어떻게 네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500년 전에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 황후가 환생하여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또 이브라임 파샤도 지금의 나로 환생했다고. 그들이 바로 내 친구 한덕기 슐레이만과 그의 여자친구 진가비 로사야. 그러니 커피잔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이야. 제발 형. 하긴 지난번 앙카라 병원에서 슐레이만 형도 그렇게 말하더라. 자신과 로사가 환생했다고. 하지만 이건 세상이 웃을 일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거의 싸우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틸라, 지금 이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야. 두 사람이 500년 전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였다는 데에 너무나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있어. 게다가 두 사람은 아픔을 겪으며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 8년 만에 두 사람이 재회했고 그 커피잔으로 두 사람은 500년이란 긴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과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니? 네가 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더군다나 슐레이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500년 전엔 이브라임 파샤를 어쩔 수 없이 처형했지만 환생했고 그래서 그 빚을 이제 갚았단 말이야. 내가 형이라면 애초에 그 커피잔을 슐레이만 형과 로사에게 주지 않았을 거야. 형은 미쳤어. 이건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야. 이브라임이 손을 들어 아틸라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한덕기가 이브라임의 손목을 잡아채며 말했다. 안 돼. 멈춰, 이브라임. 아, 슐레이만 왔구나. 미안해. 이런 꼴을 보여서 부끄럽네. 혹시 다 들었어? 표정을 보니 그렇군. 아틸라, 어서 슐레이만에게 사과해. 어서. 슐레이만 형, 안녕하세요. 아틸라, 괜찮아요.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슐레이만 형, 미안해요. 하지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박물관에 바쁜 일이 많다고도 했고요. 얼마 전부터 오스만 제국 황제들이 사용했던 개인 물품들을 모아 고증하며 각 물품의 중요성을 따져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슐레이만 황제가 사용하던 개인 물품은 10개로 정해졌어요. 그때 한덕기는 10, 또다시 숫자 10이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아틸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슐레이만 황제의 의복, 말 한 장, 전쟁에서 사용하던 칼, 일기장, 록셀라나에게 바친 시, 슐레이만에 붙인 셀림 1세가 슐레이만에게 선물한 새끼 양가죽 가방 등 9점은 모두 준비되어 있고 고증하게 입각하여 지금 연구 중인데 그 커피잔,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가 사용했던 그 커피잔이 바로 10번째 물품이에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그 커피잔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당연하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며 우리 집안의 가보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얼마 전부터 이브라임 형에게 그 커피잔을 달라고 했고 형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형은 그것을 슐레이만 형에게 이미 줘버렸고요. 아틸라, 난 그 커피잔을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선물한 사람이 이브라임이고 또 이브라임이 나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와 진가비 로사에게 준 것이니 난 이브라임과 로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한덕기가 이브라임을 향해 말했다. 내용 궁금하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